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충청권 호우경보가 충남 부여와 서천, 공주와 계룡을 비롯해 대전과 충북 보은까지 확대됐습니다. 네, 극한의 호우가 내리면서 비 피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대전 갑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호우경보가 내려진 대전에는 한 20분 전까지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지만 지금은 비가 모두 그친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이렇게 우의를 입고 있는데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서 양말과 바지 등 옷이 모두 젖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비로 인해서 현재 제 뒤로 보이는 갑천에는 평소보다 상당히 많이 물이 불어나 있고 또 충청권 곳곳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충남 부여와 서천, 공주, 또 계룡 지역에 호우특보가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전과 충북 보은도 주의보에서 호우경보로 바뀌었습니다. 기상청은 호우경보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종을 비롯해 충남과 충북 일부 지역에는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충청권에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2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호우로 인한 비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쯤 충북 옥천 이원면의 한 도로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또 낮 12시 반쯤에는 충북 청주 오송읍에서 도로가 침수됐고 진천 백곡면에서도 나무가 쓰러지는 등 모두 5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오후 1시 30분쯤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충남 부여 석성면에서 집중호우로 전봇대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충남 논산과 전북 완주, 전남 광주 순천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나 운전자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저지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 침수 피해에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후 2시 30분쯤 기준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하천 수위가 갑자기 불어나고 산사태 발생 위험도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오늘 오전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면 남한성 나들목 인근에서 26톤 화물차가 빗길에 전도되면서 일대에 한대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네, 조금 전에 사고 수습이 완료되면서 도로 통제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조금 전 통행이 재개가 됐다고요? 네, 조금 전인 오후 3시 15분 사고 현장 수습이 모두 완료되고 모든 차로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시간여 만입니다. 사고가 난 직후에는 대형 화물차가 도로 위에 쓰러져 2개 차로와 갓길까지 통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평택 제천 고속도로 평택 방면 남한성 나들목 인근에서 26톤 화물차가 쓰러지는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입니다. 60대 남성이 몰던 26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옆 차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와 부딪혀 옆으로 쓰러진 겁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직후 모든 차로 통행이 통제되면서 한때 이 일대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대형 견인차를 동원해 4시간여 만에 사고 현장을 수습한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호우경보가 충남 지역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충남 부여에는 이번 장마 이후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이번 비의 최대 고비는 오늘 밤과 새벽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예상보다 낮부터 비가 많이 오고 있죠? 네, 한반도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비 구름대가 예상보다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낮부터 비가 꽤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낮 12시 40분 충남 부여를 시작으로 서천, 계룡, 공주, 보은 등의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충남 부여 양화면에는 1시간에 65mm까지 비가 퍼부으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1시간에 50mm 이상이면서 3시간에 90mm 이상 비가 내리거나 1시간에 72mm 이상 폭우가 쏟아질 때 기상청이 보내는데 이번 장마 첫 발송입니다. 현재 레이더 보시면 가늘고 긴 띠 형태의 비구름이 2시간쯤 전보다 조금 넓게 변했습니다. 전남 광주 지역에 드리워졌던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중서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충청과 강원, 전북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도 경계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남부 지역은 낮 동안 폭염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보 발효 현황 보시면 이 영남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바로 위 충청과 강원, 전북 내륙에는 호우특보가 나란히 놓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경북 상주 등 일부 지역 폭염주의보는 해제되긴 했지만 남쪽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전 상황은 예고편이고 고비는 오늘 밤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을 비롯한 충청과 전북 서해안에 내일 이른 새벽, 그러니까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시간당 50mm가 넘는 극한호우 수준의 비가 내릴 걸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체적인 예상 강수량 살펴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와 강원, 영남의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충청과 호남에는 최대 20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물폭탄에 단단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또 지하차도 고립 등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야겠는데요. 또 계곡이나 하천에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야영도 자제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장소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강 상류에 비가 많이 오면 하천 수위가 올라가고 유속도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늘이 어두워지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강 실장은 직원들에게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어떤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달라고 말했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갈수록 호우 강도가 세지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특히 시간당 100mm가 넘는 재난성 호우일 때는 추가로 긴급 문자가 발송되는데요. 휴대전화에서 삐하고 경고음이 울린다면 물가나 지하에서는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듯 거센 폭우가 쏟아집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강으로 변하고 차들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집중되는 극한 폭우의 현장입니다. 지난 2023년 수도권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한 기상청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발송 기준이 한층 더 촘촘해졌습니다. 기존에는 1시간에 50mm이면서 3시간에 90mm 이상 비가 내릴 때 혹은 1시간에 72mm 이상 쏟아질 때 발송됐는데 이제는 1시간에 85mm 이상이면서 15분 동안 25mm 이상 기습폭우가 쏟아지거나 혹은 1시간에 100mm 넘는 엄청난 폭우라면 즉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추가 발송되는 겁니다. 찰나의 순간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앞당기자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난 문자가 단순한 안내가 아닌 생존을 위한 명령이라고 설명합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런 극한호우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위기가 이제 일상이 됐다는 이해가 되겠고요. 기상청에서 직접 보내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상정보 차원으로 이야기보다는 지금 당장 대피하라는 우리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대피하라는 강력한 행동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무엇보다 위험 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가나 산사태 위험 지역,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에서는 빨리 빠져나와 안전한 고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직위 해제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됩니다. 강력팀 내부에서 이 장윤기 아버지의 경찰 신원을 숨기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력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오늘 오전에 진행됐죠? 네,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의 영장 실질심사는 오전 11시 반쯤 끝났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인데요. 강력팀장은 장윤기 범행 차량에서 핵심 증거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법원에 출석한 강력팀장에게 증거인멸 여부 등을 물었는데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강력팀장은 장윤기 범행 당시 차량 수색에서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는데요. 결박에도 쓰이는 케이블 타이는 보름 뒤 검찰이 재수색을 벌였을 땐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력팀장은 차량 수색 영상까지 삭제를 지시했고요. 현직 경찰 장 씨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강력팀장은 고의로 증거를 없앤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케이블 타이는 어제 검찰이 장윤기 아버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와 함께 확보한 범행 차량의 추가 감식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강력팀 내부에서 장윤기 아버지의 경찰 신분을 숨기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입니다. 이 증거인멸과 봐주기 수사 의혹에 검찰은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검찰은 장 씨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광산서 강력팀원이 장 씨의 아버지에게 당신이 경찰인 사실을 모르게 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가 발견된 겁니다. 광산경찰서와 강력팀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강력팀장과 팀원 등 2명을 입건하고 경찰 윗선의 개입과 조직적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관련자들을 인사 조치했는데요. 우선 강력팀장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강력팀원 4명도 대기 발령 조처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력팀장의 윗선과 팀원들을 상대로도 처분이 내려진 건데요. 광주 서부경찰서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까지 포함하면 총 7명이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YTN 오선일입니다. 국회는 여권 주도로 보안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존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사위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격 추진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부터 범여권 주도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심사를 위해 법안 소위에 회부하는데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당내 TF에서 심의한 법안도 이번 주에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회의에서는 상정된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이 수사, 기소 분리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확인한 시대적 과제라며 형소법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보이콧 기조로 법사위 참여를 거부한 국민의힘은 대신 단체로 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뒤 보안 수사권은 억울한 피해자를 살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보안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검찰의 보안수사권 존치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는 폐지가 기본 입장이지만 여야 협의가 필요하고 야당이 법사위에 나와 여러 우려를 전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각 당의 주요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41일 앞두고 유력주자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친명계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은 그간과 달리 이재명 정부 뒷받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고, 친문계의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성과를 계승하면서 현 정부를 돕겠다고 이렇게 각각 뚜렷한 비전을 내놨는데요. 이순희 후보를 미리 선택해 결선을 치르지 않는 선호 투표제를 둘러싼 이견도 잇따랐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당원 당규 위반 여부를 근거로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송영길 의원은 사표 고민이 해소돼 환영한다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 라디오에서 과거 조국혁신당 합당 무산은 과욕이었다며 정청래 전 대표를 다시 한번 겨냥했습니다. 징계 국면에 있는 국민의힘에선 국회 부의장 선거 당시 민주당과 소통한 육선 조경태 의원의 해당 행위 여부가 관심입니다. 조경태 의원은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내란 프레임에 따른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라며 윤리위에 장동혁 대표 출당과 제명을 촉구했는데요. 반면 당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은 라디오에서 그간 징계 대상으로 거론된 대상 등과는 달리 조 의원만큼은 대상이 맞는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인천으로 향해 재선거 요구 집회에 나서는 등 당분간 전국 장외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선고기일의 모습은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나오진 않을 전망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기혜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내일 오후 2시에 선고가 예정돼 있죠. 네, 내일 오후 2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 대법원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선 1, 2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 YTN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다만 상고심 선고에는 본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시간대에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참석할 전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판단은 아니지만 정점에게 내려지는 첫 상고심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건 물론 소부 선고 첫 생중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번 생중계는 내란 특검의 중계 신청에 따라 성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이유보다 정치적인 메시지가 강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중계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 선고되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네, 죄명으로 나누면 크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이 있고요. 내용으로 나누면 체포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까지 크게 네 갈래입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을 제외하면 계엄 해제 이후의 상황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벌어진 일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2심에서 일부 무죄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 본류 사건은 아닌 건데 이 사건 쟁점은 뭐죠? 네, 최대 쟁점은 공수처 수사 과정입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는지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위법하진 않았는지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또 영장 발부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1, 2심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이 대법에서도 유지된다면 내란 본류 재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 2심에서 판단이 갈린 부분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공보 부분인데 2심이 이 부분들을 더 엄격하게 봐서 모두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네, 한편 김건희 씨 관련 사건들도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죠. 네,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상고심 선고도 내일 오전에 나옵니다. 전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김 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요. 전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조롱 응원으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등학교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배재고 측은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 재심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배재고 측이 재심 신청을 접수했나요? 네, 아직까지 접수를 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내린 징계는 6개월 출전 정지였습니다. 재심 청구는 일주일 안에 할 수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여론의 문매 속에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배재고는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재고 측은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프로 입단이나 대학 진학이 걸린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재심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인데요. 지난 1일 내려진 6개월 출전 정지라면 이번 청룡기 대회뿐만 아니라 다음 달 시작되는 봉황대기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배재고 측은 인터넷으로 재심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직원들의 탄원서를 받아 함께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6일 배재고의 사과 방문을 받은 광주제일고등학교도 협회에 선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광주일고 이규현 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광주일고는 따로 탄원서 등을 접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재심을 신청하면 접수 뒤 재심의까지 최소 2달 이상이 걸립니다. 이번엔 앞서 징계를 내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서 재심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월초 소위를 거쳐서 월말에 본회의에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번 달 소위는 벌써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배재고 선수들이 봉황대기 출전 기회가 살아나기를 기대해 보려면 이번 달 안에 재심이 마무리되어야 되겠지만 먼저 접수된 다른 사안들도 있는 만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기엔 상황이 녹록하진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야구협회도 2차 스포츠 공정위를 열어서 지도자와 해당 선수들의 개인 징계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전당대회를 40일 앞둔 민주당에서 당대표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영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20분 간격으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송영길 의원은 2022년 당시 이재명 대표가 당원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만든 당원존에서 내가 이 대통령에게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양보한 사람이다.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또 나의 출마로 친명 대 친청 구도 전당대회판에 균열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1979년생 고민정 의원. 2030이 내로남불과 불공정, 또 가르치는 모습이 싫어서 민주당을 자꾸 떠나는데 기존의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의원은 2030이 지적하는 그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세대 교체 필요성을 내세웠습니다. 두 사람의 출마 선언부터 보고 오시죠.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던 계양, 제 정치적 뿌리이자 분신과도 같았던 그 지역구를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계양은 이재명 후보의 근거지가 되었고 마침내 대선 승리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이 가장 집중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이심동심, 당청동색으로의 힘으로 민주당을 구조적 다수 정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은 관심도 없는 누가 누구의 계보인지 따지면서 여전히 우리만의 리그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민주당도 좀 더 젊은 정당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한 문재인 정부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저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의 전당대회 판이 좀 균열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친명 대 친청의 이 구도가 좀 깨졌으면 좋겠고 국민들도 골라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오늘의 정치온 장철민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심 송심을 외친 송영길 의원,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차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결국은 김민석 전 총리와 단일화할 거다, 페이스메이커 역할만 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당대표는 내가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이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라고 예측하고 예견했었던 내용들도 전당대회를 이제 뛰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제 이 김민석 총리하고 결합하는 모습을 갖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출마 선언은 하고 어느 정도 레이스를 펼칠 거다는 예상은 있었었죠. 그래서 뭐 오늘 출마 선언 자체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결정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저희 이제 전당대회 룰에서 이 선거투표제 그런 어떤 이 사실상의 결선 투표가 가능한 룰로 이제 정비가 되면서 뭐 사실상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사퇴하지 않고 완주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아마도 완주를 하면서 우리 이 당대표가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총선까지 어떤 정당으로 거듭나는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들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이 송영길 대표가 이 전당대회 끝까지 우리의 당의 정책적인 어떤 방향들에 대한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오히려 생겼습니다. 예, 송영길 의원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시계를 차고 출사표를 던졌는데 1979년생 고민정 의원이 또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정 의원은 누가 봐도 친문계 의원인 건 확실한데 정청래 대표를 또 비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청래 포위론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 친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민주당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친명과 반명, 친청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명 친청 쪽은 뭐 우리가 얘기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김어준 씨, 조국 그리고 유시민, 정청래 이렇게 묶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친문으로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도로 보면은 고민정 의원은 나오는 게 아니라 정청래 의원을 도와야 되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나왔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럼 저 진영 구도에서 균열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사표를 던진 거 보니까 모두 까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서는 대표 있을 때 소통도 없었고 의논도 없었고 당신 억울하다고 하지만 대표는 원래 다 짊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김민석 총리한테 대해서는 아니 오직 우리 당에 사람이 없어가 국무총리 했던 사람이 당대표 해야 되냐, 우리 당이 이렇게 빈약한 당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저 고민정 의원의 출마가 특별하게 누구에게 불리하거나 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이게 선호 투표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민정 의원이 빠지면은 정청래 대 김민석 그다음에 이 송 대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1번을 정청래 찍은 사람은 2번은 김민석을 찍을 수가 있는데 선호투표지기 때문에 1번 정청래 찍은 사람이 2번 고민정을 찍게 되면은 이거는 정청래 전 대표에게 유리한 거기 때문에 이게 고민정 의원의 출마가 반드시 반정청래를 하기 위한 정청래에게 불리한 건 아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땐 좀 신선한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양쪽에서 이걸 뭐 과거 파헤치기에서 파묘 전쟁이다라고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세자 책봉하는 것도 아닌데 적통 경쟁만 하고 서로 헐뜯는데 고민정 의원이 나와서 청년을 대표하는 젊은 정치, 젊은 당을 만들겠다. 이 메시지는 좀 신선해 보이기는 합니다. 예, 고민정 의원이 골라 먹는 맛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신선하다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SNS는 물론 공개 발언으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김민석 전 총리가 친정청래계 김어준 씨 방송에 오늘 출연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당연히 그런 로망이 있죠. 정청래 전 대표 직접 참전했습니다. 총리직에 있으면서 여당 대표 해보는 게 로망이라고 말해 형집 풍파를 일으킨 거야말로 자기 정치 사례라고 맞받았는데요. 선거 지휘, 토론 부족, 수기 부족, 당정 조율 부족 등등을 자기 정치라고 지적했고, 저를 공격하신 분이 100% 남의 정치만 했습니까? 총리는 국정에만 전념해야지. 뭐가 자기 정치였을까요? 우선 합당론을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폭탄선언 식으로 됐거든요. 선언 방식으로 풀어서 뭔가 이렇게 정리하려는 과정. 이게 꼬였다고 저는 민주당 하는 사람이면 당대표는 로망이죠. 아마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고, 저는 자기 정치를 거의 안 했다고 평가해 주신 것이어서 감사합니다. 네,
네, 김민석 전 총리가 오늘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정청래 전 대표를 또 직격했습니다. 특히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과욕으로 그르쳤다 이걸 지적했는데 자기 정치라는 게 원래 정치인들이 다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뭐 실제로 당대표가 되는 게 로망이기도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자기 정치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자기 정치, 남의 정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 여당은 여당의 입장과 사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국정 운영을 우리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하면서 이 국정 운영의 방향성 같은 것들을 잡아나가고 국가가 제대로 가기 위한 일들을 이 당정청이 함께 해나가는 그런 일인데 저희가 이 왜 당정이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을 내지? 왜 당정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리가 잘 안 되지? 물론 당과 정이 당연히 모든 생각이 같은 게 아닙니다. 당은 훨씬 더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 특히 국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선출직들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만들어 나가는 게 당의 역할이죠. 하지만 그 당과 정과 청와대가 함께 그것들을 모아 나가서 실제 국정 운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 충실한 게 자기 정치를 안 하는 그런 거고요. 자기 정치를 하면 그런 어떤 갈등상을 오히려 만들어낸다거나 그 과정을 수습하지 못하거나 그 와중에 이 자기의 어떤 뭐 더 큰 이제 정치적인 지위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자기 정치한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니까 실제로 뭐 지금 뭐 이제 이 합당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뭐 등등의 이제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로 민주적으로 당과 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잘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저는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정청래 대표가 뭐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특히나 이제 혁신당과의 합당 과정이 이런 당내에서의 의견들을 잘 조율해 나간다던가 그것이 정치적인 성과로 만들어 나간다던가 하는데 대표적으로 실패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서로 자기 정치했다. 이 공방 이전에 어제는 또 감기약 공방도 있었잖아요. 김민석 전 총리 왜 계엄 해제 표결에 오지 않았냐? 감기약 먹고 잤다는데 그 성분이 뭐냐? 친정청래에게서 이걸 밝히라고 했었는데 오늘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이 CCTV를 공개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국회에 가긴 갔다. 다만 1초 늦게 갔다면서 이렇게 김민석 전 총리가 담을 넘는 CCTV를 김어준 씨 방송을 통해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게 선거 구도가 조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김민석 페이스로 가는 게 김어준 방송은 김어준 씨는 사실은 정청래 전 대표하고 친해서 거기를 그동안 계속 지원해 왔던데 오늘 보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의 아킬레스건이 결국은 우리 계엄 당시 국회에서 해제 표결을 할 때 참석하지 않았다. 그동안 이제 간격 먹고 자느라고 못 갔다 이렇게 됐는데 가기는 갔다. 그리고 이 국회 담장을 넘는 장면, 국회로 저렇게 들어가는 장면 그렇게 하고 내가 1초 늦어가지고 표결에는 참여 못했다라는 걸 김어준 방송이 해명을 해주는 격이 되어서 그러니까요. 저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의도치 않게 사실은 김민석 총리의 약점이라고 한 게 오늘 김어준 방송을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어제는 듭니다. 김어준 씨가 또 저런 이미지를 올렸거든요. 앞서 보면 잠자는 숲속의 민주주의 공주다라고 하면서 김민석 전 총리를 좀 비하하는 듯한 이미지를 그랬죠. 올렸는데 또 오늘은 김민석 전 총리를 쉴드 쳐주는 이런 CCTV 영상을 공개한 거예요. 지금 아마 김어준 씨도 지금 대통령이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거든요. 이번처럼 아마 현직 대통령이 특정인을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나서는 거는 그동안은 21세기 들어서는 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대통령이 간절하게 원하니까 사실은 지금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이 저렇게 누구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데 김어준 씨가 계속해서 반대편에 서 있는 거는 김어준 씨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김어준 씨도 물밑에서는 아마 정청래 대표에게 출마하지 않는 게 어떠냐. 지금 대통령 권력에 이렇게 맞서서 하는 게 당신에게 나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게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김어준 씨 권고를 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어준 씨가 이제는 조금 이 친 김민석
그건 다시 말하면 친명적으로 조금 태세 전환을 한 것 같다라는 게 좀 읽혀요. 아마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보건대는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대체로 이제 끝나가지 않나 싶어요. 예, 저희가 지금 오른쪽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체로 김민석 총리가 좀 앞서가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뭐 한 달여 남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또 시끄럽습니다. 기존 결선 투표제가 아닌 선호 투표제라는 걸 실시한다고 하는데 친정청래계 중심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3명이 나간다고 가정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기존에는 3명 중 1명에게만 기표를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투표자가 1, 2, 3순위를 모두 기입합니다. 일단은 이 1순위에 적힌 후보만 집계해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있으면 당선을 확정하고요. 만약에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꼴등 후보자를 떨어뜨리면서 이 꼴등을 1순위로 뽑은 유권자가 2순위로 선택한 후보들에게 각각 표를 나눠줍니다. 이런 식으로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친명계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청래 전 대표 측이 반발했고 당은 선출 방식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원 당규를 위반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공개 최고위가 끝나고 다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전당대회를 룰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선호 투표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장 의원님, 저희가 제작진과 오전 내내 설전을 벌였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 복잡한 건 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저희 당내에서만 선호투표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결선 투표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의도 때문에 이런 선호투표가 도입이 된 건데요. 실제로 저희 당도 그렇고 이제 과반 이상의 당원들의 지지를 얻은 어떤 당대표가 실제로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당심이 모였다라는 증거로서 과반 득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후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실질적인 이 결선 투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가 전 당원 또 국민들도 30%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좀 미리 선호투표 방식으로 지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과반 득표자의 당대표를 뽑기 위해서 이 선호투표제를 도입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지금 뭐 당원 당규에 있네 없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선호투표제 논의가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기존에도 저희가 이 당원 투표할 때 저는 사실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당대표 뽑을 땐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예, 당대표를 뽑을 때는 처음인데 뭐 기존에 이제 다른 이 의제에 있어서 이 당원 투표에서 저는 해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고요. 근데 다만 저렇게 이제 이 선거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중에 이 3등, 4등 뭐 이런 후보자들이 완주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당내 다양성을 위해서 특히 전당대회 과정이 지금 너무나 일종의 좀 극심한 이 네거티브전 그리고 그것도 네거티브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저질의 네거티브들이 나오면서 우리 당의 이 자산을 어떻게 보면 깎아먹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런 어떤 다양한 당대표 후보들이 조금 더 다양한 얘기 특히나 지금 고민정 의원의 세대교체론 같은 거 너무나 훌륭하잖아요. 정말로 공감이 가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전당대회 자체를 정책적인 그리고 대안적인 전당대회로 만들 수 있는데 분명히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선거투표는 도입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친명 후보는 김민석, 정청래 2명이 있고 친청 후보는 정청래 후보 1명이라서 이 투표제가 도입이 되면 정청래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게 친청계의 입장인 거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이제 예를 들면 소영일 대표가 적당히 하다가 뭐 같이 결합해서 합치면 뭐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결과는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 과정이 어떻게 관리되느냐는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하는 것과 솔직히 넷이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과 다양한 내용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지만 과정은 저는 훨씬 긍정적으로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도 전준위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또 재고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결과가 나오면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징계 정국의 시동을 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장 대표 본인도 윤리위원회에 제소될 걸로 보입니다. 조경태 의원이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오히려 장 대표라면서 윤리위 제소로 맞불을 놨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심각한 해당 행위의 경우에는 합당을 영구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경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은 하셨습니다. 윤리위 회의 다음 날 둘러앉은 대한과 미래 소속 의원들의 첫 일성은 좌시하지 않겠다였습니다. 당대표가 나서서 징계정치와 공포정치를 통해서 징계로서 만일에 대응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수가 없죠. 면판장 같은 것도 돌릴 수도 있고요. 피켓 시위 같은 것도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분들의 숫자는 된다. 저는 한 80명 정도에 달한다고 봅니다. 정작 그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국민과 당원에게 거짓말을 한 장동혁 대표 당사자이지요. 네, 권영진 의원님, 제가 이 질문 드리고 싶어서 만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걸고서라도 당을 바로 세우겠다. 배지를 건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당대표가 지방선거 결과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맞죠. 그동안 장동혁 대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은 우리 당이 국민들, 다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에는 노선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동안도 계속 경험에서 사과하고 윤어게인하고 절연하라 그랬는데 그거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절연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분열주의자라고 하고 그 사람들하고 절연하겠다고까지 했잖아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불구해서 우리가 한교환이다라고까지 외쳤잖아요. 그리고 선거 들어와서도 공천 잡음도 많이 일으켰죠. 그리고 재발 후보들이, 수도권 후보들이 좀 당대표 안 물러나더라도 뒤로 조금 물러나 주시고 혁신선대위라도 구정하자 했는데 그거조차도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결과가 우리가 지금 12대 4라는 광역단체장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은 물러나는 게 맞죠.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이제 계속해서 저걸 물러나지 않는 명분으로 뭐 참정권 수호 투쟁이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병원에도 입원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런 거예요. 장 대표가 저렇게 안 물러나려고 하니 이미 당대표 리더십은 잃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당대표 물러나라 이렇게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정식 원내대표도 좀 시간을 두고 질서 있는 퇴진으로 가자 하길래 우리 대한과 미래도 거기에 동의하고 당분간은 당대표 사퇴론을 제기하지 않고 어찌 보면은 원내 구성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독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여 투쟁을 하고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 개편에 원내를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결의가 지난주에 된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당대표가 지금 징계 국면으로 스스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징계로 너무 좋아하면요. 징계로 부메랑을 맞게 돼 있어요. 결국은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이 당대표를 바로 또 이 징계하자고 고발하잖아요. 우리가 징계하는 고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 저는 썩 좋은 정치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끼리 정치로 풀어야 될 걸 계속해서 고발하고 해가지고 윤리위로 가고 그럼 윤리에서 징계가 나오면 그 불복해서 법원으로 가지고 가고 이런 정치가 하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란 분이 하수의 정치판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저렇게 가면은 잠복돼 있던 당대표 사태가 이제는 들불처럼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이제 어제 우리 이성건 이 간사가 대한과 미래 회의를 마치고 자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그 내용 중에는 그동안은 우리가 성명을 발표하고 백브리핑을 하고 말로 했지만은 이제는 행동하겠다라는 거고 그 행동은 모든 걸 걸고 만약에 당이 이렇게 망가지고 당이 독재화되고 당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당으로 가는 걸 그냥 놔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걸 걸겠다. 그 속에는 배지까지도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발 장 대표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당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고 국민들로부터 당이 염증이 나도록 만드는 이 분열의 정치, 공포 정치, 징계 정치를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그게 장 대표를 위한 길도 되고 우리 당을 위한 길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성건 의원이 말씀하셨던 연판장이나 피켓 시위 외에도 직을 걸고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좀 더 강도 높은 어떤 액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신 논의가 거죠? 있었고 예. 그 부분들은 앞으로 당이 장 대표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저희가 행동의 강도를 높여나가자라는 걸 결의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의 장 대표의 행동을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인천으로 향해 재선거 요구 집회에 나서며 장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연일 올림픽공원을 찾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는 부정선거 불빛도 보이고요. 제명아 나랑 싸우자는 내용의 손팻말을 든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특유의 서예체로 봐서 장 대표가 직접 쓴 걸로 추정됩니다. 장 대표는 대통령 호칭을 붙이지 않는 연설을 자주 해왔는데요. 이 대통령이 배제거 관련 언급을 한 적은 없지만 여기서 이 고등학생이 5.18 조롱 응원 논란을 일으킨 배제고 야구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뭐 전한길 같은 극단주의자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외로 겉도는 것 자체가 장동혁 대표의 어떤 정치적 입지라는 것이 굉장히 좁다. 당 대표가 내가 천년만년 있고 싶다고 하더라도 뭐 아무리 길게 있어봐야 2년인 건데 그 2년을 다 채우기도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얼만큼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장동혁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는 뿐입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참정권 수호 집회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보면 제명아 나랑 싸우자라는 손팻말을 들었어요. 장 대표가 참 붓글씨는 잘 쓰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어이가 없죠. 근데 뭐 저만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 어이없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뭐 사실 다른 당 대표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하는 거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헌정사 거대 정당의 당대표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이상하게 정치를 한 적이 있었나 싶기는 합니다. 진짜 웬만한 정치인 같으면 정말로 당내에 저런 사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하고 특히 당내 노선에 대해서도 저렇게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뭐 재심임을 묻는 어떤 조치들을 한다든지 정치적인 승부를 걸면서 본인 사퇴와 어떤 저런 뭐 예를 들면 이제 부정선거론이라도 뭐 전혀 저는 공감하지 않고 국민들 다수가 전혀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저렇게 본인이 매일 갈 정도의 이 신념과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런 종의 이슈라고 하면 저런 걸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말로 한번 승부를 건다든지 그렇게 해야 대표로서는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당내에서 전혀 정치적으로 수완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장외로만 나가고 있는 게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정말 없구나. 이제는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구나라는 그런 어떤 평가밖에 못 내릴 것 같습니다. 네. 김재섭 의원은 아름다운 결말을 얘기하긴 했는데 이 장외 정치와 징계 정치 그리고 권영진 의원님 같은 이 합리적인 의원님들의 대응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최서원 씨가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10년 만에 첫 언론 인터뷰를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소명할 기회도 안 주고 이 발표를 해서 한순간에 몸종이 되어버렸다며 비수를 꽂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난 대학 시절로 돌아가 안 만났으면 좋았겠다며 조선시대 연좌제도 아닌데 손주들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장면을 소환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유세에 입고 나온 속이 비치는 의상, 시스루 룩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자신이 관여했던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다. 코디가 안티인 것 같다고 말했는데 유영하 의원은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도와주되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면 오늘 그 자리도 없었겠죠. 대통령 옷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선택하셨어요. 굉장히 좋아요.
최서원 씨는 11년째 옥살이를 해오다가 폐혈증 우려 등으로 입원한 상태인데요.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보수 농객 사이에서 사면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순실은 이제 사면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너무 그건 재산 다 날리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들었습니다. 네, 우리에게 최순실로 익숙한 최서원 씨,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회한을 털어놨습니다. 뭔가 느끼시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말씀을 했고 또 인간적으로는 안 된 측면도 있습니다. 안 된 측면이 있는데 제가 저 인터뷰 다 읽어봤는데요. 저분이 지금 도합 21년형을 받고 지금 11년째 살고 있어요. 아직 남은 형기도 10년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6월 2일 날 건강상 이유 때문에 일시보석으로 석방돼 가지고 순천향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건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우선은 자기 건강이 너무 안 좋다는 거고 내가 이대로 돌아가서 앞으로 형기 마치려면 나는 다 못 마치고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 딸과 손녀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도 하면서 양반이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선을 끊는 걸 했어요. 이 양반이 들어간 게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노동은 사실은 공범으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뇌물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은 뇌물을 받거나 국정농단에 가담한 거는 최서원인데 이걸 경제공동체란 논리로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감옥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선을 긋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있어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안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는 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친 거였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도 자기는 떠나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잡아서 했지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긋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나올 때 머리나 코디를 한 걸 가지고 그게 엔티다라면서 자기 존재감까지도 드러내고 또 한 발 더 나가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정치적으로 또 공격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걸 놓고 이렇게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왜 했을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기승전결 저 사면시켜 주세요. 이 호소더라고요. 근데 사면은 누가 시켜주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최서원 씨, 최순실 씨가 인터뷰를 하려면은 저로 인해서 파면됐던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속죄하겠습니다. 이 얘기부터 더 먼저 해야 국민들이 볼 때 참 좀 불쌍하고 안 됐다. 사면이라도 이제는 해줘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저런 식으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자기 계산대로 사면을 해달라고 얘기하면은 누가 국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콕 집어서 사면을 원한 정치적 인터뷰였다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철민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권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오후 한때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대전 갑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 대전에는 호우경보가 해제됐지만 조금 전부터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비가 잠시 그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쏟아지는 비에 이렇게 우위를 잇고 있어도 옷이 젖을 정도입니다. 현재 대전에서는 빗방울이 굵어졌다가 가늘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갑천에는 평소보다 물이 상당히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4시부터 충청권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한때 충남 부여와 서천, 공주와 계룡, 대전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충청권에는 내일 아침까지 8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 많은 곳은 최고 2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네, 비 피해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쯤 충북 옥천 이원면에서는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낮 12시 반쯤에는 충북 청주 오송읍에서 도로가 침수됐고 진천 백곡면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는 등 5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호우경보가 내려진 충남 부여에서는 전봇대가 기울어져 소방당국이 출동했고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돼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충남 부여 석성천 동성교 지점에서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고 세정시 한별동에서는 인근 공사장에서 토사와 빗물이 도로를 덮쳐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빗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충남 논산과 전북 완주, 전남 광주 순천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나 운전자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이처럼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저지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 침수 피해에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후 2시 30분 기준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 등 6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하천 수위가 갑자기 불어나고 산사태 발생 위험도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한 기상 예보 짚어보겠습니다. 오전부터 영향을 미치던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며 대부분 지역의 호우특보는 해제됐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다시 비가 시작돼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호우 상황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하늘빛이 잔뜩 흐립니다. 오전 내내 영향을 줬던 강한 비구름대도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서 대부분 지역의 호우특보도 해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밤에, 중부지방은 새벽에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비로 인한 피해가 나오고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 상황 레이더 화면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대는 오전보다 약해졌지만 정체전선은 충청과 호남, 영서 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부 경북 지역에는 아직 호우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경북 문경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중서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충청과 강원, 전북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됐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주의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호남에 최대 2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와 경북 중북부에도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오늘 밤사이 곳곳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강한 곳은 80에서 9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인 만큼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 주 후반부터는 찜통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영동 북부와 전북 서부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도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오늘 오전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면 남한성 나들목 인근에서 26톤 화물차가 빗길에 전도되면서 일대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시간 만에 도로 통제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4시간 만에 통행이 모두 재개가 됐다고요? 네, 오후 3시 15분쯤 사고 현장 수습이 모두 완료됐고 모든 차로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시간여 만입니다. 앞서 사고가 난 직후에는 대형 화물차가 도로 위에 쓰러져 2개 차로와 갓길까지 통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평택 제천 고속도로 평택 방면 남한성 나들목 인근에서 26톤짜리 화물차가 쓰러지는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입니다. 60대 남성이 몰던 26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옆 차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와 부딪혀 옆으로 쓰러진 겁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직후 모든 차로 통행이 통제되면서 한때 이 일대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대형 견인차를 동원해 4시간여 만에 사고 현장을 수습한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산과 칠곡, 의성에 처음으로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장맛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밤에도 무더위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열대야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열대야주의보는 기상청이 올여름 처음 도입한 특보인데요. 야간 고온으로 인해 건강 피해가 우려될 때 내려집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상태가 하루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이 됩니다. 열대야주의보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계속되는 기상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비상황이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지금 비상황과 오늘 밤 호우 전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단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레이더 보니까 비구름이 이렇게 사선으로 길게 형성돼 있던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아침에는 충청과 수도권, 강원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길게 이어졌다가 오후에는 좀 남하하면서 전북과 충청, 경북, 강원을 잇는 사선 형태로 길게 발달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실까요? 네. 네, 지금은 조금 비구름대가 북동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곳곳에 보이는 보라색과 남색의 비구름대가 여전히 경북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 다행히 계속 이동하고 있어서 같은 지역에 오래 머물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오후 1시쯤 충남 부여에는 1시간에 50mm 이상, 3시간에 9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장마 시작 이후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여에 이렇게 이제 재난 문자까지 발송이 됐는데 강한 비가 앞으로도 남아 있는 거죠? 네, 이번 비는 정체전선뿐만 아니라 이 북쪽 상층 저기압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도 같이 받고 있는데요. 이 찬 공기가 아래에 있던 덥고 습한 공기와 만나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찬 공기가 미끄럼틀처럼 곧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커피를 젓거나 욕조물을 뺄 때처럼 이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내려오는 점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오늘 아침 레이더를 보면 이렇게 비구름이 길게 띠를 이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전하는 찬 공기의 앞쪽으로는 남서풍을 타고 이렇게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요. 이 공기가 비구름의 연료 역할을 하면서 구름이 길게 발달한 채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침과 지금 내리는 비가 바로 이 앞부분의 비구름이고요. 이 밤부터는 뒤쪽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아침 비는 맛보기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래픽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 오늘 밤에 들어오는 비구름이 이제 진짜 물폭탄을 몰고 오는 건가요? 네, 다시 화면 보실까요? 오늘 밤에는 찬 공기 덩어리에 이 뒷부분이 들어오면서 북서쪽에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밤 9시쯤부터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요. 이 찬 공기가 정체전선을 남쪽으로 이렇게 밀어내지만 아래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있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도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공기가 서로 미는 힘이 강해지면서 비구름은 이렇게 동서로 길게 압축되고 이동 속도도 느려지게 되는데요. 이 사선으로 길게 뻗어있던 비구름이 점차 누워서 동서로 길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구름이 한 곳에 오래 걸리면서 같은 곳에 비를 계속 퍼붓게 되는데요. 지금은 충청과 전북, 경북, 강원도를 중심으로 이런 조건이 갖춰질 걸로 보이는데 아침부터 낮까지는 시간당 20에서 40, 그리고 강한 곳이 60mm 안팎이었다면 오늘 밤에는 대부분 시간당 30에서 50, 그리고 강한 곳은 시간당 80에서 9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비가 내리는 것을 시간당 몇 밀리 이야기를 하는데 50mm 이상이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게 체감은 조금 힘든데 이게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가 보통 시간당 30mm만 돼도 집중호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간당 50mm를 넘기 시작하면요, 이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도로는 물이 차오르게 되고 차량은 와이퍼를 최대로 켜도 앞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이런 비가 한두 시간만 이어져도 침수 피해가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mm 이상이 되면 이 지하차도나 하천 주변은 침수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요. 100mm를 넘게 되면 차량이 물에 뜨거나 건물의 저층은 침수될 수 있는 아주 굉장한 비입니다. 예, 앞서도 이제 오늘 밤이 고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야간에 비가 집중되는 야행성 폭우 왜 유독 밤에 이렇게 집중되는 걸까요? 네, 밤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 15차례 가운데 9차례가 밤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이 낮에는 햇볕으로 지면이 달궈지면서 따뜻한 공기가 계속 위로 솟아오르는데요. 이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달리던 차들 사이로 다른 차들이 계속 끼어들면 이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이 공기가 하층의 빠른 바람을 방해하는 건데요. 하지만 밤에는 해가 지고 땅이 식으면서 이런 공기의 움직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빠른 바람이 수증기의 공급을 원활하게 도우면서 비구름을 더 강하게 발달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느낌이긴 한데 이 비가 뭐 계속 내리는 게 아니라 소강 상태도 있잖아요. 언제쯤 좀 멈추게 될까요? 네, 화면 보실까요? 네. 우선 내일까지는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하게 쏟아졌다가 잠시 약해지기를 반복하는 형태가 예상이 되고요. 모레 오전쯤이면 이 정체전선이 점차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대부분 지역의 비는 그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북한에 많은 비가 내리면 임진강이나 한탄강 같은 접경 지역은 이 우리나라의 비가 그친 뒤에도 수위가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 휴전선 인근 하천변과 저지대는 이 주말까지도 하천 수위를 계속 확인하면서 접근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장마 속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남쪽에 태풍이 강하게 발달해 있잖아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현재 제9호 태풍 바비는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강도 4의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비가 태풍 때문인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사실 이번 장맛비는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태풍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을 조금 더 북쪽으로 밀어 올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정체전선도 함께 움직이면서 비가 어디에 집중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태풍이 약해진 이후부터입니다. 이 태풍이 사라지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얼마나 세력을 넓히느냐에 따라서 정체전선의 위치도 달라지고요. 다음 주에 우리나라의 강수와 폭염의 양상도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비가 좀 지나면 주말부터는 그럼 다시 폭염이 시작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번 비가 지나면 위험 요인이 호우에서 이제 폭염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주말부터는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릴 걸로 보입니다. 이 폭염특보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밤에도 더위가 이어지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는데요. 이 조금 전 4시 반을 기준으로 이 경북 경산과 칠곡, 의성에 그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 주의보가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이 당분간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폭염과 그리고 열대야 대비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날씨 변동성이 큰 만큼 기상 소식을 좀 자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전환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밤에 운전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수준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간당 100mm의 극한호우는 어느 정도일까요? 시간당 강수량에 따른 위험 수준 최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비가 50mm 내렸다고 할 때 온종일 내리는 것과 1시간 만에 쏟아지는 건 전혀 다릅니다. 실제 피해를 좌우하는 건 비의 양보다 강수 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수 강도는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으로 설명하는데 시간당 15mm 정도만 돼도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도로에 빗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30mm를 넘으면 우산을 쓰는 게 의미 없어집니다. 잠시 걷기만 해도 옷과 신발이 젖고 지하차도 같은 저지대에는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이면 침수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도로에 빗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차량도 물에 잠겨 제대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시간당 70mm를 넘어서면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가 현실화되는 단계입니다. 하천 주변 차량이 물에 잠기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릅니다. 시간당 100mm에 이르면 재난 수준에 해당합니다. 도로 위 차량이 물에 둥둥 뜨게 되고 지하 공간은 물론 건물 저층까지 침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군산과 서산, 김포 등 전국 15곳에선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관측됐습니다. 올해부터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양의 비라도 짧은 시간에 쏟아질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보다 얼마나 강하게 쏟아지느냐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에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기며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열차 지하에 비까지 내리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역 안에는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라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전차선 전전으로 인하여 시청 방면 열차가 청량리역까지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반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과 신의문역 사이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시민들은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역 밖으로 빠져나오는 데만 수십 분이 걸리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9시에 원래 나오려고 일찍 나오려고 했었는데 집에서 이제 갑자기 속보로 이제 뉴스가 떠가지고 그걸 보고 아무래도 좀 늦게 나가는 게 좋겠다. 도봉산역에서 청량리역 사이 하행선 열차 운행은 한때 중단됐고 다른 열차도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전기 공급 장애로 한때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의 운행은 2시간 넘게 차질을 빚었습니다. 복구는 오전 9시 50분쯤 마무리됐지만 설상가상 쏟아지는 비에 출근 시간은 평소보다 배로 늘어났습니다. 비도 오고 또 사실 전 초행길이다 보니까 엄청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여기 교육을 받으러 와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51분이면 왔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시간 51분 걸린 것 같습니다. 운행이 지연된 열차는 모두 38대로 한국철도공사는 전기 공급이 끊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하락 출발해서 1.8% 상승한 뒤에 5% 하락하는 극심한 변동 끝에 7,2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잇따라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유한웅 기자, 오늘 우리 증시 낙폭이 깊었는데요. 코스피 상황부터 알아가 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는 2.7% 내린 채 출발해 1.8% 상승 후 5% 하락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친 끝에 7,2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5.4% 내린 7,246.79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급등하다 오후 들어 상승세가 꺾여 5.7% 급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잠시 상승하다 6.3% 급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코스피 대형주 대부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수급 면에선 외국인이 1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이 동반 순매도를 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이란의 민간 선박 공격으로 중동 위기가 다시 고조된 점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코스닥도 1.8% 내린 채 출발해 하락폭이 6% 이상 깊어졌다 5.6% 내린 785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800선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해 9월 4일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폭이 오후 들어 깊어지면서 잇따라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98.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과 엔화 강세,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와 SK하이닉스의 주식 예탁 증서 나스닥 상장 이후 달러 유입 기대감 영향에 환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공모 청약에 글로벌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몇 배 이상의 초과 청약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투자 설명회에 약 1,000곳의 기관 투자자가 참여했으며 대형 투자사 3곳은 최대 70억 달러, 우리 돈 약 9조 원이 넘는 매수 의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5월까지 누적 흑자가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를 이미 뛰어넘어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5월 경상수지는 386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8조 6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두 달 만에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412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누적 경상수지인 339억 달러에 4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또 지난 2023년 5월 이후 37개월 연속 흑자 행진도 계속됐습니다. 5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가 378억 6천만 달러로 역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943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2.9%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액만 371억 6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 규모와 맞먹는 수준의 반도체 수출이 이번 경상수지 흑자를 사실상 홀로 떠받친 셈입니다. 서비스 수주는 10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여행 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면서 적자 폭은 전월보다 줄었습니다. 해외 투자로 벌어들인 배당과 이자를 나타내는 본원 소득 수지는 4월 배당 지급 요인이 끝나면서 21억 7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금융계정은 순자산이 310억 8천만 달러 늘어난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 실현 매도 등으로 310억 5천만 달러 줄어 역대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6월 경상수지 역시 신기록이 예상됩니다. 6월 상품 수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억 달러 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지난 5월 제시했던 연간 2,500억 달러 흑자 전망치도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박관입니다. 네, 오늘 오전 광주경찰청 앞에서 장윤기 사건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고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눈물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가해자가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고 조직으로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우리 채훈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감히 경찰을 사칭합니까? 이건 네, 들으신 것처럼 이 피해자의 유족은 경찰이 도리어 살인마의 편을 들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넘어 조직적 축소 은폐 의혹으로까지 번질 조짐도 보이는데요. 이번 사건의 의문점들 전문가와 전화로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강간살인 혐의의 핵심 증거들을 없앴고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 이를 도왔다는 게 이번 의혹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수사팀만의 일탈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황들도 보인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런 정황이 이를테면은 이
살인범의 아버지가 경찰관이라고 하는 말을 함구하라라고 하는 지시가 있다라고 하는 보도도 뭐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중간중간에 실시간으로 이 영장에 관한 사항도 이 살인범의 아버지 경찰관 장경감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좀 특이한데 예. 이를테면 이 아버지와 이 장윤기가 통화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면서 또 통화의 그 내용도 그 휴대전화를 버린 것이 이 하천 밑이 맞냐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한 것으로 보게 되면 예. 아마 수사 현장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실은 부담감을 사실 느끼면서 이런 것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그 근본 이유 자체가 아마 그 윗선에서 암묵적인 이른바 신분을 함구하라 즉 예. 라고 하는 지시 아닌 지시 같은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예. 이 경강급 또는 수사 현장 담당자의 책임과 의사결정을 넘어서는 이른바 그 윗선의 무엇인가 암묵적 지시 같은 것의 가능성 같은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네, 윗선의 함구 지시의 가능성에 대한 정황들 좀 짚어봤는데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이 장윤기가 잡힌 이후에 광산서장 주재로 이제 긴급회의가 열렸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이례적입니까? 사실은 살인사건 발생하는 새벽 시간에 그 서장 주재로 긴급회의가 소집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 자체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러한 이 소위 말해서 이 장윤기라고 하는 용의자가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특정이 됐고 이것이 뭐 정보 보고가 서장한테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본다면 이것에 관한 일정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 마련을 위한 그 새벽 회의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 살인 사건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고요. 아마 그 이유 자체는 이 경찰 관서장의 또는 경찰 관서의 그 평판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앞으로의 향후 뭐 승진이라든가 또는 보직 이동에 있어서 이 지휘관 입장에서는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소위 이 새벽에 이 회의가 소집되었던 것이 아닌가 뭐 추정을 해보직하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입증한 핵심 물증이었던 케이블 타이, 그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결국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윤기 아버지는 별 생각 없이 집에다 두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경찰 입장에서 별 생각 없이 집에 뒀을 수 있을까? 좀 설득력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별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변명 아니면 뭐 변명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감찰 또는 수사, 언론 보도 등에 의해서 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니까 별 생각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탈이 된 거죠. 중요한 이제 증거의 실물에서 이탈이 된 것이고 또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법 정의를 실행하는데 곤란하게 만드는 일체의 그 행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 영상 삭제도 하고 또 증거물 목록에 공식적으로 기록을 안 했음에도 사실은 이것이 알려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알려지게 되니까 별 생각이 없다. 즉 바꿔 얘기하면 고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방어 아닌 방어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경찰에서는 계속 지금 이제 고의성에 대한 부분을 방어하는 느낌인데 그리고 장윤기가 지냈던 이제 원룸에서 뭐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태블릿, PC, 뭐 전자기기가 하나고 없었고 성인용 인형인 리얼돌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마저도 좀 훼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지금 결국은 디지털 기기나 이런 것들, 휴대전화 같은 것들이 입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확보했다는 소식은 안 들리고 있는 거죠? 네, 확보가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 장윤기 아버지가 가장 먼저 했던 행위가 이 그 휴대폰에 대한 철저한 폐기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 여러 가지 행태를 보게 되면 그 성인 인형을 집에 두고 있고 또 특정 부위에 아주 공격적 행위가 있었고 또 이런 걸 종합하게 보게 되면 가학적, 성변태적 살인범이다라고 하는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인데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 증거들이 예상컨대
이 장윤규의 휴대폰에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뭐 예를 들면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이라든가 또는 음란물에 대한 목록을 쭉 갖고 있다든가 또는 특정인과 이 음란성 대화와 가학성 대화를 했던 이런 그 증거들 자체가 휴대폰에 상당 부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휴대폰을 먼저 그 폐기하는 이런 그 행동을 이 장경감이 했던 것 같고요. 또 사실 이것이 그 가능했던 것은 그 박경감이 이 장윤규의 집 주소 그리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결국은 이 장경감이 모든 이 증거 인멸 행위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 결국은 이 일반 살인죄로 기소되기 위한 상당히 그 왜곡된 사법 방해 행위였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장윤기의 성향, 중요 혐의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물품이 없어진 것, 이번 이 논란이 경찰 최대 흑역사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앞으로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조직이 좀 비대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 장치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내부 통제의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 미국식의 그 사법 방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죠. 지금 그 장경검 같은 경우는 이 증거 인멸 친족 특례 때문에 처벌이 안 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 법의 개정이 그 시급하고요. 즉 친족 특례에 대한 예외 또는 사법 방해제에 대한 도입이 그 필요하고 그다음에 증거 수집과 관련돼서는 초동 수사부터 바디캠 등 이 디지털로 아예 처음부터 실시간으로 강제 업로드를 시키는 방법 그리고 수사 전반을 관리하는 수사 옴부ds만 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뭐 그런 그 대안들이 그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그 보안 수사권과 그 관련돼서는 사실상은 이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수사권인데 그것이 사실은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금 동일하게 갖고 있어서 과거의 여러 가지 그 사법 폐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혁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보안 수사권을 검사가 잘못 활용해서 대표적으로는 김학의 법무차관 사건이죠. 경찰에서는 이 기소 의견으로 계속 올려놓고 증거를 했는데 이 보안 수사권을 검찰이 왜곡해서 사실은 아예 불기소 처분을 한다든가 윤우진 그 세무서장 사건도 마찬가지고 뭐 진경준 부장 검사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그 수사와 기소가 함께 있기 때문에 70여 년간 여러 가지 그 사법 검찰 적폐 검찰적 문제를 정상화시키고 국제 표준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 방향을 계속 가되 이 경찰의 이번 같은 이른바 그 축소지향적 그 수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은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것을 굳이 보안 수사권과 연동시키는 것은 큰 우를 범하는 한국 형사사법의 정상화를 통한 그 작업에 있어서 한계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보안 수사권으로 인한 폐해를 그 수로 환산하게 되면 100이라고 하면 사실 이런 경찰의 이런 수사의 폐해는 한 10 정도다. 그렇다고 이제 이번 이 사건이 축소돼서 이렇게 평가될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외국 기준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경찰서 자체를 아예 해체해버리는 이런 그 과감한 상징작용은 역시 필요하고 검찰 개혁과 수사 기소 분리는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견제 장치로서 차원이 다른 내부 통제 강화를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지금까지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오석준 대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과 관련해 오 대법관이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로 해당 사건 재판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 대법관이 배당 이후 모든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내일 열리는 선고에도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첫 대법원 판단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짚어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과 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감행했었죠. 경찰의 우회 전략과 인해 전술로 무너뜨린 관저 공성전은 이제 대법원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윤용성 기자가 돌아왔습니다. 오후 1시 반쯤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 선포 한 달 뒤 공수처 주도로 감행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첫 시도는 일단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00여 명을 동원한 경호처의 인해 전술과 개인 화기를 이용한 무력 시위를 당해내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 작전의 키를 잡은 경찰은 베테랑 형사 1000명에 기동대 54개 부대까지 투입하며 절치부심했습니다. 경호처 인력은 물론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인사들까지 합세한 바리케이드를 뚫어냈고 사전에 설치된 차벽과 철조망에는 사다리와 절단기로 대응했습니다. 관저 진입에 성공한 뒤에는 반대편 등산로까지 공략하며 비교적 손쉽게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결국 6시간 만에 집행된 체포영장.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체포된 그 순간까지도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 단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관저 공성전은 1년 넘는 수사와 재판을 거쳐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대중음악 공연 업계도 비상입니다. 주요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는 가운데 언제쯤 끝날지 모르는 시위에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송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 천막이 들어서 있고 출입문은 각종 메시지를 적은 종이로 빼곡히 뒤덮였습니다. 눈에 띄게 인원은 줄었지만 출입문마다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빗줄기가 쉬지 않고 쏟아지는데도 봉쇄 시위는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는 17일부터 사흘 동안 열릴 예정이던 동방신기 유노 콘서트는 결국 공연장으로 옮겼고 지난 4일과 5일 가수 박서진의 서울 앙코르 콘서트는 정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취소됐습니다. 공연 취소와 장소 변경 등 여파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봉쇄되어 있는 핸드볼 경기장 옆에는 이렇게 체조 경기장도 있는데요. 그 사이에는 펜스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체조 경기장에서는 예정대로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핸드볼 경기장 옆 체조 경기장에서 열렸던 그룹 데이식스의 콘서트장 앞입니다. 우려했던 불상사는 없었지만 문화생활을 즐기러 온 관객들은 선거 관련 구호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달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일본 록밴드 킹누 공연 때도 관객이 봉변을 당했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공연이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은 아니더라도 언제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몰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문체부와 서울시 등이 대체 공연장 확보를 돕고 있지만 공세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8월 공연이든 행사든 다 포기 상태로 보고 공연이든 행사든 뭔가 티켓 설계한 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지 못할지 아무도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기약 없는 대치가 이어질수록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들과 공연 업계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이른바 무응답 신고를 허투루 넘기지 않은 소방대원의 기지로 엘리베이터에 갇힌 시민 9명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통신 음영 지역인 탓에 통화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지만 119 상황실 근무자의 남다른 감이 사고를 막았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손잡이를 굳게 움켜쥔 채 공포에 질려있는 엘리베이터 안. 문이 열리고 주황색 옷차림의 소방관들이 반층 아래에서 나타납니다. 구조대원들이 건네는 손인사. 약 30분간의 엘리베이터 고립이 해소되는 순간입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건 지난 6일 오후 6시쯤. 당시 갑자기 멈춰선 엘리베이터 안은 통신 음영 지역이어서 119에 전화를 걸어도 목소리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119입니다. 여보세요? 신고자분 119 도움 필요하시면 소화기 2번 두드리세요.
수학이 넘어 침묵에 위험을 직감한 상황실 근무자는 단순 오인 신고로 넘기지 않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엘리베이터에 계신 건가요? 신고자분, 119 신고는 문자, 영상, 통화로도 가능합니다. 여보세요? 좀 이상한데? 말소리 대신 미세한 인기척을 느끼고는 문자 메시지로 또 한 번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결국 고립된 이들과 문자 메시지가 연결되면서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6층 건물이라는 정확한 위치가 특정됐습니다.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은 집요함 덕분에 어린이 5명과 성인 여성 4명 등 시민 9명 모두 다친 곳 없이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발생한 아동학대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검사가 직접 출생 신고를 하고 친모의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은 3개월 동안 집중 치료를 거쳐 지난 1일 안전한 보호시설에 위탁했고 친권 상실 청구 과정에서 해달 시성장에 대해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0대 여성 A씨는 직장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아동을 유기하고 휴지를 덮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프로야구나 BTS 등 꼭 기다리던 경기나 공연을 보려 해도 표가 모두 매진돼 발만 동동 구른 경험 있으실 텐데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대거 사들인 뒤 최대 5배까지 비싸게 되판 안표상들이 적발됐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의 컴퓨터에 야구장 좌석창 여러 개가 동시에 뜹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프로야구 경기 티켓을 불법 예매하려던 찰나 경찰이 급습해 체포합니다. 공통망법 위반 혐의로 압수영장 집행할 거예요. 손대. 이 30대 남성 A씨는 야구 경기나 공연 등 6천 장 넘는 표를 마구 사들인 뒤 되팔아 5억 3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뿐 아니라 다른 한 표상 30여 명도 전국 각지에서 검거됐는데 표 2만 장가량을 정가보다 최대 5배 가까이 비싸게 팔아 폭리를 챙겼습니다. 대기 없이 좌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매크로와 직접 링크 프로그램이 이용됐습니다. 안표상 대부분은 평범한 직장인들이었는데 일부는 가족과 지인 명의 계정까지 동원했습니다. 이 표를 구하려고 그리고 호기심에 매크로 안표를 접하게 되었는데 엄연히 형사처벌 사안이 주의를 요한다. 경찰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부정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강력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여름철 휴가지로 많이 찾는 동해안에 상어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먹잇감이 늘면서 상어 출몰이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요. 피서객과 어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선 가판이 몸 길이 2m 정도의 백상아리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냅니다. 지난 5일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고등어와 함께 그물에 잡힌 겁니다. 이튿날에도 상어 포획은 이어졌습니다. 울진 앞바다에서 귀상어와 청상아리가, 양양 앞바다에서는 청상아리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이틀 사이 동해안에서 잡힌 상어만 4마리입니다. 지난 4일 강릉 안목해변 앞 4km 해상에서도 상어가 출몰해 안전 안내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상어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는 좀 신경 쓰이는 것 같습니다. 올해 동해안에서 확인된 상어는 56마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표층 수온이 지난해보다 2도 가까이 오르면서 상어의 먹잇감이 늘어난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상어의 먹이원이 되고 있는 참단황어, 고등어들이 증가로 인해서 이제 영향이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 동해안 11개 해수욕장에 설치됐던 상어 차단 그물은 올해 51곳으로 늘었습니다. 미세한 전류나 자기장으로 상어 접근을 막는 퇴치기입니다. 강릉시는 이 장비를 수상안전요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수욕장 안쪽보다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 상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만큼 서핑과 스쿠버 다이빙 같은 해양 레저 활동과 어민 조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공격을 이유로 이란 남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습니다.
최고 지도자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란은 양해각서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보복에 들어갔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항구 쪽에서 목격된 폭발. 밤사이 SNS에는 공습 피해 지역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는 반다르 아바스와 시리크, 게슘섬 등지에서 67차례씩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ساحل شهر بندرعباس دیده شد. شهروندان بندرعباسی این ستون دود و آتش رو در منطقه موسوم به پشت بازار ماهی فروشان جدید 미군 중부사령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대가로 일련의 강력한 공습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방공 시스템과 레이더 기지, 소형 선박 등 80여 개 표적을 타격했다는 겁니다. 군사 행동과 동시에 경제 제재 철퇴도 가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앞서 미국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해제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선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종전 합의로 멈췄던 수출 제재를 다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공습과 제재로 양해각서를 잇따라 위반했다며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상선 공격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약속을 먼저 깬 미국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미사일과 드론을 날리며 즉각적인 보복에 나선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 시설 85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강력한 공습과 원유 제재 복원에 이란은 정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파상 공세 직후 이란은 곧바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وزارت امور خارجه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ضمن هشدار نسبت به تبعات پیمان شکنی امریکا هر اقدامی که برای صیانت از منافع و امنیت ملی خود ضروری بداند را اتخاذ خواهد کرد. 이란은 이른바 3대 비대칭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핵 프로그램과 중동 내 친이란 민병대를 동원하는 대리전 능력,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입니다. 핵 개발은 미군과 이스라엘의 본토 폭격을 유발할 위험이 크고 대리전은 조율이 까다롭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앞마당에서 고속정과 드론 몇 기만으로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무기입니다. 이란이 이 카드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오만 인근 대체 항로를 개척하려 하는데도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به هر حال اونم اگه نظری داشته باشن در ترتیبات نظرات گفتگو در این بخش پس حاکمیت و مدیریت در اونجا با ایرانه. 하지만 이 카드를 거칠게 흔들수록 이란은 외교적 고립이라는 깊은 딜레마에 빠져듭니다.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아랍 이웃국이 등을 돌리고 선원의 안전을 위협받는 유조선 보유국과 글로벌 해운사들의 분노도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호르무즈를 사수하기 위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며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هشدار قاطع قرارگاه مرکزی خاتم الانبیا به آمریکا هر گونه دخالت در تنگه هرمز با واکنش قاطع و سریع نیروهای مسلح مواجه می شود. 미국의 옥죄기가 계속되는 한 생존 위기에 몰린 이란으로선 이 가성비 최고의 비대칭 무기를 결코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외교적 고립이라는 딜레마 속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아슬아슬한 충돌은 앞으로도 반복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MOU가 끝난 것 같다. 그들과 협상을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트루스 소셜에서는 못 봤는데 어떤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공격을 이유로 이란 남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선 상황인데요. 최고 지도자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란이 양해각서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보복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종전 MOU 체결은 지난달 중순쯤에 이뤄졌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이것에 대한 트럼프
트럼프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MOU가 끝난 것 같다, 협상을 원치 않는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